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어보다 한국어의 영향력이 더 크다. 2. 중국 경제의 종말. 3. 한국 측의 강력하고 중요한 결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세계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면 중국은 내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혼란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동력과 자부심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편으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질 경우 경제와 정치적 동력도 크게 변할 것입니다. 중국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국제적 지위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도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국제 시장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와 사회적 측면에서 한국어의 증가는 중국인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요소와 전통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담긴 지도가 공개되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오랜 세월 한국어는 알타이어계에 속한다고 알려져 왔지만 그보다 오래된 세계 언어의 뿌리가 한국어일 수 있다는 국제학계의 발표가 있은 이후로 한국어에 대한 세계 언어학자와 역사학자 그리고 인류학자까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를 따져보면 불과 5천만 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북한과 해외동포를 합치게 되면 약 7,500만에서 8천만 사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언어학습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가장 높은 언어들의 순위를 발표하면서 한국어가 비로소 세계 언어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1위부터 살펴볼까요? 1위 영어. 영어는 사실상 세계의 언어가 됐습니다. 영국의 작은 브리튼 섬에서 출발한 영어라는 언어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해외로 확장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청교도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전 세계 대륙에 흩어져 자신들의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 호주 대륙과 같이 사실상 대륙 단위 늘 영어문화권으로 뒤바꿔 놓았고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 영국과 미국 이 세 개의 질서를 주도하면서 영어는 바야흐로 세계의 언어가 됐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중남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 스페인어. 스페니시 역시 남유럽의 작은 반도에서만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가 영어 다음에 1위를 차지하는 언어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려 2,680만 명의 인구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주목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에서는 히스패닉계 시민들이 급속하게 유입되며 사실상 미국은 이제 영어를 구사하는 앵글로색슨족의 나라가 아닌 라틴 아메리카의 성격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과거 대항해 시대 남미 대륙을 정벌한 이후로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로마 카톨릭 교도로서 인구 증가 세가 회교도 다음으로 많은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스페인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각에서는 향후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북미 3개국이 사실상의 국가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멕시코의 경제가 미국 수준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스페인어의 교육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남미와 스페인을 제외하고 스페인어를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나라들로는 미국,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앵글로색슨 민족이나 바이킹 민족들 같은 나라에서 스페인어를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위 프랑스어. 프랑스는 인구가 6,700만 명 정도여서 남북한의 인구를 합친 7,500만의 한국어 사용자보다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더 적습니다. 즉,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인구가 프랑스보다 많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는 세계 3위 수준에 해당됩니다. 전 세계에서 무려 1,680만 명의 인구가 공식적으로 불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의 예술의 중심지이자 서구 문명의 중심지, 민주주의의 중심지로서 근대 서구 문명의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프랑스가 경영했던 아프리카의 수많은 과거 프랑스 명 식민지들에서 프랑스어에 대한 교육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캐나다와 호주같이 부유한 앵글로색슨족 계열의 국가들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높습니다.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중에서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은 상류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영어권 국가들의 부유층들은 자녀들에게 불어를 배우게 해서 교양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어의 인기는 프랑스의 과거 식민지 확장주의 때문만은 아니라 프랑스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적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프랑스어는 모국어 사용 인구가 한국어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당당히 운해 공식 국제 공용어로서 등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4위 일본어. 전 세계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는 약 1,1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세계 3대 경제 강국이면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일본어를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로 돼 있는 나라들 중에는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한국이 꼭 주목할 만한 나라입니다. 미얀마의 언어적 어순은 일본어, 한국어와 단어만 바꿔 끼우면 되는 어순이 같은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위 독일어. 독일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문자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2015년 기준 독일어를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의 연봉 차이는 무려 12만 8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어는 약 8천만 원, 스페인어가 4천만 원 수준인 것에 비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치 높은 언어로 분석되는 언어입니다.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어텐슈타인,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모국어로 사용 중이며 독일 인구는 약 8천만 명에 불과하지만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에서 1억 2천만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독일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907만 명의 인구가 학습하고 있는 언어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독일어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배우는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 독일이 식민지로 삼았던 서아프리카의 니미비아에서는 여전히 독립을 했음에도 독일어를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유미는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764만 명의 인구가 공식적으로 언어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한 인구 7,700만 명과 더해서 한국어 학습 인구까지 합치게 되면 8,500만 명 정도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한국어의 지도는 매우 넓게 분포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몽골 덕분인데요. 몽골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는 다름 아닌 한국어이기 때문입니다. 몽골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같고 몽골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노동자로서 대우를 비교적 잘 받기 때문에 몽골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몽골 국민들에 대해서 매우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적 동질성을 어느 정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 방문한 몽골인들에 대한 호감도는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은 이러한 몽골과 한국의 미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몽골을 사실상 자국 국가처럼 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인은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중국행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징기즈칸이 만든 몽골 제국, 즉 원나라의 자국 역사 편입을 염두한 일종의 동북공정 작업의 일환으로 석됩니다. 반면 몽골에서는 중국인들이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몽골에서 중국 특히 내몽골 지방으로 몽골 주민들의 유출이 심해져서 중국의 패권이 몽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몽골과 한국의 밀월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몽골 미국의 삼각 공조를 매우 중시를 하는 상황으로 미국 고위외교 당국자들은 한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은 반드시 몽골을 들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꽃피워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씨앗이 중국, 이나 러시아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매우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몽골과 한국의 밀월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몽골과 한국의 언어적 연대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몽골 이외에도 네팔이 한국어를 가장 많이 배우는 나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 산악지대에 위치한 네팔은 땅덩어리는 몽골과 대비해서 작은 나라지만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네팔의 인구는 무려 3천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네팔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똑같을 뿐 아니라 일부 네팔 민족들은 한국과 인종적인 유사성이 있어 한국인과 구별, 이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팔인은 아리아인이 80%, 몽골족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인과 외형적으로 유사한 민족이 60에서 70% 수준. 이로 한국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약 30에서 40%가량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과 유사한 이 40%가량의 몽골로이드 계통의 네팔인들이 과거 고구려의 유민일 것이다. 혹은 먼 고대의 시기 한반도로부터 이주해간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주장까지 나와 흥미를 끌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네팔어가 한국어와 어순이 똑같다는 점 때문에 많은 네팔인들은 한국어를 쉽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단어만 바꿔서 끼우면 되기 때문에 단어만 배우면 한국어를 쉽게 구사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취직하는 것은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 이상의 신분 상승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네팔에서는 구르카용병으로 싱가포르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만큼 한국어 배우기 열기는 마치 신분 상승을 위한 티켓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기는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들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K-팝을 비롯한 한류 콘텐츠의 영향 덕분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어는 세계 공식 언어로 지정될 만한 자격을 점점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어와 어순이 같은 나라인 미얀마나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부유럽권 국가들까지 한류의 인기가 더해진다면 한국어는 지금보다 더 세계적인 언어가 되어 약 1억 명 이상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일본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는 나라인 만큼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얀마의 위기를 돕고 한국어 보급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제공한다면 한국어의 세계지도는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특히 미얀마는 몽골, 이나 네팔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어순과 문법, 심지어는 문자 시스템까지 비슷한 측면이 많아서 한국의 만주주의 제도와 자유분방한 인류보편적인 문화적 영향력으로 한국어가 품위 있는 문자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위인 한국어, 그 다음 7위는 이태리어, 8위는 중국어, 9위는 러시아어, 10위는 아랍어 등의 순서대로 주로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순위가 짜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한국이 영어를 제외한 5위권에 진입한 것은 대단한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히려 중국어를 배우려는 인구보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세계인들의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와 국가적 번영이 향후 중국보다 더욱 크고 풍성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중국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석에 앉아서 미국 국무장관을 마치 직원처럼 격려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사진을 실으며 미국이 중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이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라고 지도한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소설미디어는 더 했습니다. 이 사진이 보도된 이후 중국 SNS에는 마침 6월 19일은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이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시진핑 주석을 아버지처럼 존경한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라고 해석해 사진 한 장을 놓고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빈축을 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마주한 두 개의 긴 테이블의 한쪽에는 미국에서 온 블링컨 장관과 그 일행이 앉았고 맞은편에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등 중국 측 인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가운데 앉아 마치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이긴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교 관례상 양측이 나란히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시 주석이 상석에서 하급자들의 회의를 주재하는 모양새를 일부러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좌석 배치는 상대국 외교수장 등 특사를 정상급 인사로 예우해 마주 앉거나 나란히 앉는 의전 원칙을 깬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나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면담했을 때와 전혀 다른 자리 배치였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폼페이오 장관과 나란히 앉아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중국을 찾은 빌 게이츠 MS 창업자와 회동할 때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마치 상급자인 양상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압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면임에 성공한 자선의 정치적 위상을 알리려는 의도를 다분히 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진 한 장은 시 주석이 어떤 자리에 앉아서 미 국무장관을 맞을지 대내외에 비춰질 모습을 상당히 고려하고 계산해서 좌석 배치를 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상석에 앉아서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길 좋아하는 테이블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시진핑의 절친인 푸틴입니다. 1m 대 5m.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거리를 테이블 길이로 표현해 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는 불과 1m도 되지 않는 작은 사각 테이블을 옆에 두고 서로의 영도력을 칭찬하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다른 해외 정상들과는 5m 길이 테이블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친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구체스 유엔 사무총장 등 다른 해외 정상급 인사들이 크렘린궁을 방문했을 때 5m나 되는 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눠 마주 앉은 VIP마다 굴욕을 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푸틴의 5m 테이블을 두고 SNS에는 패러디가 본물을 잃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모두 약 5m 길이 테이블의 양끝에 앉아 진행되자 SNS에는 긴 테이블에서 푸틴과 각국 정상이 회담하는 장면을 풍자한 다양한 밈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콘텐츠이 쏟아졌습니다. 푸틴과 마크롱 사이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속 예수와 12제자를 합성하거나 배드민턴 코트 컬링 경기장 등으로 희화한 사진이 많았는데요. 푸틴과 마크롱이 시소를 타는 모습으로 연출한 콘텐츠도 게시됐고 서로 멀리 앉아 대화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해 마크롱 대통령이 확성기를 든 채 말하는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그럼 왜 푸틴과 시진핑 등 권력자들은 이런 긴 테이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푸틴의 테이블이 상대방에게 권력을 과시하는 한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해 우위에 서려는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한 싱크탱크의 올가 흐보스투노바 러시아 연구소장 역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푸틴의 긴 테이블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 상황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려는 것이며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서방과의 관계에서 푸틴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노린 효과도 바로 이런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보여주기식 우위를 포장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닥친 실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힘의 우위를 점했다면 굳이 이런 불편한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전이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상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해서 당당한 모습을 대내외에 보이려고 했지만 블링컨과의 대화 내용은 전혀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태도는 무척이나 공손했다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방중한 톤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상석에서 격려하는 듯한 모양새로 만난 데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자 배석했던 주중미국 대사는 당시 시진핑 주석에 대해 아주 공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회동에 배석한 니컬러스 번스 미국 대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은 회동 내내 아주 공손했고 블링컨 장관은 방중 기간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했던 것처럼 상대를 직접 만나 압박해야 한다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양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의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급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상석에서 호령하기는커녕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미국에게 잘 지내자,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는 길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 러시아에 살상 무기 제공하지 않겠다. 등등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온건하게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국과 경제, 군사 분야에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중 관계의 극적 반전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화해의 손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제 성장이 끝났으며 빚 갚기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밖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안으로는 디레버리징, 딜러베리징, 즉 부채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 정리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3분기 현재 중국 비금융 부문의 총대출액은 49조 9천억 달러로 2021년 말에 비해 1조 5천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무분별한 대출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지방정부, 가계, 기업은 부채를 늘려 인프라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것이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채는 빠르게 늘었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중국의 정부, 민간 부문 부채는 GDP의 296%에 달해 요존 259%, 미국 257% 보다도 높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오르지 않자 위기감을 느낀 중국 가계도 주택담보대출을 새롭게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대출금을 갚는 쪽을 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빅테크, 교육 분야 기업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업들도 대출을 받아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에 대해서도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유명 정치학자는
앞으로 중국이 사드 사태처럼 한국의 경제보복 수단을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평풍이라는 필명을 쓰는 중국 상하이 정치학자는 미국의 소리, VOA, 방송 특별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더 이상 지난번 사드 사태처럼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했고 국무원의 지지를 얻기도 어렵다. 중국은 전례 없는 외교적 고립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한국을 완전한 대척점에 두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만 했다. 신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급격히 냉각된 경제, 미국의 견제로 인한 고립 등 여러 가지 악조건에 처해 있는 중국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실 사드 보복 조치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국의 반도체 산업만 악화일로의 길로 걷게 만든 결정적 시작점이 바로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였습니다. 고속 경제 성장이 끝나고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중국, 앞으로 한국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연이은 충격 발표에 한국만 계속해서 극심한 피해를 받자 결국 이재용 삼성 회장이 중대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너무나 강력한 중대결단이 나오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내신들은 이재용 회장이 미국과 중국을 한 번에 끝장낼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바이든과 시진핑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삼성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길래 이렇게 세계 최강국 2위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발칵 뒤집혀 버린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중 간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면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규제한 상황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속마음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규제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심각한 보안 결함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내 판매를 일부 금지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대체하며 중국의 공급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규제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부족분을 채운다면 미국이 한국과 동맹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일 현지 시간 지난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이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같은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의 반도체법 CHIPS 액트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동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는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마이크론 사태를 자국 기업 돈벌이에 이용하지 않고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니지만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더 어이가 없는 점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의 지역구가 바로 삼성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텍사스주 오스틴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의 3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규모 투자로 미국 텍사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거듭나면서 3천만 텍사스 주민들도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는데요.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
텍사스 판사들까지도 삼성의 환호를 지르고 있다는 뉴스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덕분에 자신의 지역구가 초대박을 터뜨리며 영구적인 정치 생명을 보장받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대로 삼성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죠. 마치 리들 바이든을 보는 듯한데요. VOA는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할지 중국 시장에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릴지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 여부가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충성심을 사실상 테스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에서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외교 관계 또는 중국과 경제적 협력 가운데 하나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마치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압박한 미국.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분명 중국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했고 미국도 중국에 팔지 말라며 한국을 압박했는데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보니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D램 시장 점유율 2위로 등극했습니다. 원래 삼성이 압도적인 1위, SK하이닉스가 압도적 2위, 마이크론이 3위였는데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명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했다면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가장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줄어든 가운데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만 올랐습니다. 너무나 수상하죠. 중국 정부도 3년 전부터 마이크론의 제품을 쓰는 대신 한국산 제품을 쓰기 시작했다 라고 전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강요하더니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떼돈을 벌기 위해 이례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딩쇠샹 부총리와 친강 외교부장, 짐장룸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개별 기업인과 회동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것도 4명의 최고 지도부가 이틀 만에 연쇄적으로 한 기업인을 만나는 것은 머스크가 아무리 스타 CEO라 하더라도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이런 중국의 환대의 보답이라도 하듯 머스크는 친강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테슬라는 공급망 디커플링, 팔동조화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이번 방중 기간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정의춘 회장과 만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합작으로 짓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중국 기업의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조항을 우회하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라더니 미국 기업이 중국과 손을 잡는 충격적인 사례는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금융사 JP모건이 제이미 다이먼 CEO도 지난달 31일 중국을 찾았는데 첸지닝 상하이 당서기를 만나 해외 기업이 상하이에 투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JP모건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 체인 업체 스타벅스의 렉스먼 내러시먼 신임 CEO도 지난달 30일 중국에 도착해 중국이 스타벅스의 최대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 9,000개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내러시먼은 이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투자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만 중국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발한 감정이 극대로 치솟으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화장품, 과자, 라면 등 한국산 제품 대부분이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무려 15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한국의 엄청난 보복을 예고하며 4대 불가 방침을 동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 흐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22일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 아시아 담당 국장이 서울에 와서 한국의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불가 방침을 동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4대 불가의 내용에 대해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회장은 사실 4대 불가 방침은 중국이 기존에 써왔던 화법과는 다르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간접적이고 애매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중국이 4대 불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작정을 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한방에 뒤엎을 엄청난 한방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렇게 대한민국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 간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엄청난 것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4대 그룹, 삼성, SK, 현대, LG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중국에 있는 공장을 모두 베트남에 옮겨버릴 뿐만 아니라 이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려던 계획도 수정해 베트남에 지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의 뒤통수를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베트남 국가 전체 수출 중 3분의 1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세계 최강 배터리 기업이 된 LG까지 베트남의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현대차와 SK까지 합세한다면 베트남 GDP의 70%를 한국 기업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 총수의 한마디 한마디에 베트남 경제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뒤통수를 칠 수가 없겠죠. 베트남을 완전히 제2의 한국으로 만든 뒤 한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베트남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